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취학 과정에서 학교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어떤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를 가장 크게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유치원 과정에서 보여준 일상생활 적응 수준, 가족의 기대라든지 형제 관계, 학교와의 거리 등 여러 요인들이 초등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과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학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취학 지도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통합교육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통해 아동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미래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등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학교 선택 과정에서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당연히 아이의 특성과 교육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교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애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과 비슷한 또래 학부모님들의 경험담이나 사례들을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통합교육을 선택한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특수학교에 보낸 것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대로 각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험담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들의 개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의 특성이 일치되는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켜보신 선생님의 의견을 기초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시급하게 필요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초등학교 취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의 말미에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어린 아동을 다루면서 장기적인 진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내용을 배우더라도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에서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 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잘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일상생활 훈련이 시급한 아동이라면 특수학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들은 생활 중심의 기능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10년 뒤 혹은 15년 뒤의 모습을 가정하고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교육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이 역시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 4세, 5세 정도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가정하고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목표의 하나가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자전거 타기라는 하나의 활동이지만 이 활동에는 수많은 교육적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페달 밟기, 자전거로 균형 잡기,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하기,
동네를 돌아보기, 집을 찾아오기,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고장이 났을 때 긴급 조치하기, 혹은 자전거를 타고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즐기기 등등 교육과 치료 영역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자전거 타기라는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세발 자전거 타기, 초등 과정에서는 두발 자전거, 중등에서는 가까운 지역 자전거 여행하기,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초등 과정에서 해당하는 기술을 배우기에 적절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입니다. 취약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은 어떤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 상담 이전에 가족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아동의 취약은 장애아동 본인과 더불어 형제를 포함한 엄마 혹은 아빠 혹은 기타 가족 전체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단 학교를 선택하고 나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시던 간에 반드시 후회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진학과 관련된 상담 과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형제가 어느 정도 이해력이 된다라고 판단되시면 형제들 역시 이 의사소통 과정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소통은 단지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 후 학교 교육에 대한 가족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네 번째 요소는 바로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을 받습니다. 바로 근거리 배정의 원칙인데요. 실제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거리를 넘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아동 스스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과 조금 떨어진 학교 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거리 학교에 배치되어 또래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걸어다니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학교와 집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동교육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이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삶과 더불어 향후 부모님과 가족 전체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통학보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더라도 통학보조 하시는 분이 아이를 직접 학교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선생님께서 개별 아동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도심 근교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학교들을 방문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가 장애 아동들을 좀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단지 이 이유만으로 멀리 있는 학교에 아동을 취약시키게 되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6년간 지역사회의 또래들과 자주 만나는 경험을 갖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등하교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일상기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장애 형제 자매의 의견입니다.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취약과정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장애 형제자매인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 같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혹은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부모님들의 고민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같은 학교에 보내게 되면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어서 통학이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장애 형제로 인해서 비장애 형제의 학교 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능한 한 서로 다른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게 되겠지만 비장애 형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장애 형제와 함께 해온 비장애 형제들은 나름대로 장애 형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동생이 내 학교에 입학해도 되겠니? 엄마는 내가 동생을 잘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는 식의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비장애 형제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 학급 선생님이시든 혹은 다른 프로그램의 선생님이시든 그 선생님과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한 기대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보다는 선생님이 비장애 형제의 생각을 살펴본 후에 이를 토대로 부모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정되는 까닭에 형제자매가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장애 형제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다른 초등학교에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선배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교육적으로 합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함께 공부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통지서가 나온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배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배치는 특수학급이 없다거나 하는 교육적으로 충분히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취약과 관련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한 내용들이 취약학교 선택 과정에서 부모님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차차 다른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